제 아들이 글쎄 매달 제 통장에 200만 원씩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늘 가던 은행의 창구 직원이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더군요. 할머니, 이 돈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제 평온했던 노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 70번째 생일,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번듯한 식당을 빌려 큰 잔치를 열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소박하게나마 동네 이웃들과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서문시장 좌판, 귀퉁이에서 억척같이 김밥을 말아 키워낸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내외도 물론 함께였죠. 며느리가 끓여온 미역국에 아들이 사온 큼지막한 케이크,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 녀석이 쭈뼛거리며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약소하지만 저희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10장, 현금 50만 원과 함께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 쓴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어머니,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다음 달부터 매달 용돈 2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민준올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코끝을 찡하게 만들더군요. 징그럽게 속도 썩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 파출소도 몇 번 드나들었고 20살이 넘어서는 사업한답시고 제 전 재산을 날려먹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세상에 하나뿐인 제 피부치인 것을 며느리 잘 얻고 정신 차리나 싶더니 이제야 정말 철이 들었나 보다 가슴 벅찬 감동에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써준 카드를 머리맡에 두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달 정말이었습니다. 제 낡은 통장에 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벌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매월 25일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월급날처럼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 늙은 어미가 뭐가 예쁘다고 매달 용돈을 200만 원씩이나 보내지 뭐야. 저 녀석 키울 때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뒷목이 뻣뻣한데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나 봐. 동료 상인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어깨를 으쓱거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6달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통장에는 어느새 1200만 원이라는 제게는 실감조차 나지 않는 큰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시장, 좌판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제 인생에 이렇게 순수하게 쌓인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어찌 감히 허투루 손을 대겠습니까? 나중에 저 녀석들 집이라도 한 평 늘려줄 때 아니면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야겠다. 그런 기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3년 전에 부어두었던 적금 만기가 코앞이라 늘 가던 동네 은행을 찾았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이라 그런지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제 통장을 젊은 여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늘 보던 직원은 아니고 새로 온 듯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적금 해지하고 이 통장에 같이 넣어주세요.
제 통장을 받아든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과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 손까지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직원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할머니. 아무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제 인생의 연륜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 통장과 새로 출력한 서류들 사이에 아주 작은 메모지 하나를 재빨리 그리고 몰래 끼워 넣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고, 제가 볼펜을 저기다 두고 왔네요. 잠시만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은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뒤편으로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갈겨 쓴 듯한 그 메모지 안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하는 한마디가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보내는 돈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이라니요. 아들이 보내준 따뜻한 효심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자 자랑거리가 왜 함정이라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돌아와 제게 볼펜을 건네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돌아가시고 내일 오전에 은행 문 열자마자 다시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때 모든 걸 남김없이 말씀드릴게요. 제발요, 할머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돈, 그 따뜻한 효심이 함정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오해한 걸 거야. 그 젊은 직원이 뭔가를 착각한 거겠지. 하지만 밤새도록 제 눈앞에는 그 은행, 직원의 겁에 질린 얼굴과 공포에 질려 떨리던 손이 생생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제 온몸을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이 열리는 9시. 정각에 맞춰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약속대로 어제의 그 직원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곧장 은행 안쪽의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자 그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경황이 없어서 하지만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가씨, 괜찮아. 그러니 어서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보낸 돈이 왜 어째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또 다른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은행의 계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는데. 내 이름은 어떻게? 네. 이건 대포 통장이에요.
할머니 신분증을 도용해서 불법으로 개설된 거죠. 그리고 이 통장을 보세요. 매달 25일 할머니 아드님 이름으로 정확히 200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돈이 들어온다고?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할머니 아드님이요. 할머니께 보내드리는 용돈 200만 원과 똑같은 금액을 할머니 이름으로 된 이 대포 통장으로도 매달 이중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앞뒤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내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똑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가씨, 나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짓을. 할머니, 이건 요즘 변호사들이 쓰는 아주 악질적인 불효소송 수법이에요. 불효소송이라니요. 텔레비전 뉴스 사회면에서나 보던 그 끔찍하고 폐륜적인 단어가 왜 지금 제게 들리는 걸까요? 젊은 직원의 입에서 나온 설명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지옥으로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 나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효자라는 법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제 명의로 몰래 만든 대포 통장에도 똑같은 돈을 보내 마치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어디론가 빼돌려 도박이나 사치품 구매로 흥청망청 탕진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우리 민준이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할머니, 혹시 아드님께 증여한 재산이 있으시죠? 아마 그걸 법적으로 다시 뺏어오려는 속셈일 거예요. 부모가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는 거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유산과 제가 시장, 바닥에서 김밥을 팔아 악착같이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걸로 강남의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죠. 등기 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크나큰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며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눈물까지도 전부 거짓이었다니. 할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직원이 보여준 다음 서류 뭉치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으로 신청된 최고급 요양원의 입소 신청서와 유명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발급된 중증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물론 모두 교묘하게 위조된 서류였죠. 아드님은 할머니를 아들이 준 돈까지 빼돌려 탕진하는 중증 치매, 노인으로 완벽하게 조작해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내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후견인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할머니가 사주신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금 살고 계신 이 집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요양원으로 보내 평생 세상과 격리시키려고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이 늙은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산채로 가두고 내 피 같은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제가 수상하게 여겨 막지 않았다면 아마 다음 달쯤 소송이 들어왔을 거예요. 할머니 통장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쌓였으니까요. 그 돈을 할머니가 전부 도박이나 이상한 데 써서 날렸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겠죠.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 제 어깨를 그 젊은 직원이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우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처럼 겁에 질린 어린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강인하고도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20년도 더 된 일인데 서문시장 입구에서 밤늦게까지 떡볶이 장사하시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매일같이 문 닫을 시간쯤에 와서 남은 어묵, 국물만이라도 좀 얻어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던 꾀죄죄한 교복 입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희미한 기억 속의 한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얼굴이 하얗고 깡말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던 아이. 낡고 헐렁한 교복을 입고 늘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있던 가여운 아이. 저는 차마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매일 밤 남은 떡볶이와 튀김을 한 봉지 가득 싸주곤 했습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가라며 차가운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죠. 설마 내가 바로 그 꼬마 지연이?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박지연. 그때 할머니가 몰래 싸주시던 그 떡볶이 한 봉지 덕분에 제가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구한 인연이 있을까요? 20년 전 제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저 멀리 날아갔다가 제 인생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제게로 다시 돌아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 통장을 남몰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드님이 너무나 자기적이고 이상한 패턴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촉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아들과 나를 구해준 20년 전의 인연. 이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이 늙은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지연이는 흐르던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그 누구보다 결연하고 강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들에게 반격할 차례예요. 그날 이후 은행원 아가씨, 아니, 제 인생의 은인이 된 지연이와 저는 치밀하고도 냉정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기억하던 그저 배고픔에 떨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해 국내 최고의 명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엄청난 수재였고 현재는 은행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지식 또한 어지간한 변호사 못지않게 해박했죠. 할머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명백한 증거예요. 아드님이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걸 입증할 확실한 물증, 바로 녹취가 필요해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내가 직접 녹음하란 말이냐?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겠지만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할머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사람들이에요. 동정심은 버리셔야 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 모든 계획은 아드님 혼자 생각한 게 아닐 거예요. 며느님도 분명 한패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을 며느님이 뒤에서 주도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연이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정하고 살갑던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부터였습니다. 효자였던 아들은 불효자로 변했고 제 연락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죠. 모든 비극은 바로 그 여자,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몸이 아파 아들 얼굴이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지연이가 미리 건네준 단추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를 옷 안쪽에 단단히 숨기고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미영아, 어서 오너라. 이 늙은이 보러 와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그런데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얘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요즘 들어 몸이 영 좋지 않구나. 정신도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며칠 전에는 시장 가다가 길을 잃어서 동네를 한참이나 헤맸지 뭐냐. 저는 일부러 아들 내외 앞에서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러게 저희가 진작부터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린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요양원은 호텔처럼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24시간 돌봐주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니?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인데 이 집을 떠나기는 싫구나.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집이 문제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집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아들 녀석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긴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재산 다 짊어지고 공동묘지까지 가봤자 뭐하겠니? 너희가 알아서 잘 처리해다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승리에 찬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드디어 거의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듯한 추악한 미소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일단 여기 이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시겠어요? 요양원 입소 최종 동의서랑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연이가 밤새 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자. 너희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 맞니?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죠. 아니다. 마지막이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희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지?
이 늙은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산채로 요양원에 가둬놓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너희들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은 거 아니냐?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의 돌변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지신 건? 며느리가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을 더듬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치매? 그래.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는지 아닌지 우리 법정에서 한번 똑똑히 가려보자꾸나. 내 놈이 내 통장에 매달 꽂아준 그 200만 원이 순수한 효도의 증거인지 아니면 이 어미의 등골을 빼먹기 위한 추악한 함정이었는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밝혀주마.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내년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감히 내 아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이 시어미를 내치려고 들어? 사람 단단히 잘못 골랐다. 저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단추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그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그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이 돈 주고 위조한 그 치매 진단서, 그거 발행해준 대학병원 의사, 이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서에 가서 전부 자수했단다. 너희들한테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이제 어쩔 테냐?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가 꾸며낸 마지막 결정타였죠.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는 그 말이 진실처럼 들렸을 겁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고 아들은 다리가 풀렸는지 소파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속된 신호처럼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함께 지연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존속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에게 소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아들. 녀석은 제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과 증오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알던 그 순수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끝나고 지연이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 무섭고 끔찍한 일을 결국 해내셨어요. 아니다, 지연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름도 없는 요양원에 갇혀 평생을 눈물로 보냈을 게다.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범행에 가담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제가 아들에게 사주었던 강남의 아파트는 당연히 증여 무효 판결을 받아 제 명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피눈물이 서린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곳에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처분해 그 돈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독거노인들을 돕는데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리고 남은 절반으로는 지연이의 이름으로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넌 내 딸이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겨우 다시 찾은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따뜻한 인연이 평생을 함께한 차가운 혈육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70평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지연이네 집에 가서 귀여운 손주 녀석들을 봐주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들은 저를 떡볶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진짜 친할머니처럼 따릅니다. 핏줄로 이어진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저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진짜 가족입니다. 가끔 창밖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보다가 문득 차가운 교도소에 있을 아들 녀석을 생각합니다. 가슴 한 구석이 시리고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을, 그리고 그 용기 곁을 묵묵히 지켜준 세상 가장 고마운 인연을 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시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가장 큰 위로와 구원을 얻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어딘가에 숨어 당신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지연이 같은 소중하고 따뜻한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고 외롭더라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